부동산이요? 네. 망했죠 이제. 어떻게 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거냐 그런 이야기죠.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닐 거라고 보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망가지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이익 구조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집값이 올라야 자산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르는 정책이냐 내리는 정책이냐 이거에 목숨을 걸지만 그 사람들은 집이 오르든 내리든 표만 얻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익 구조가 더 다른 거지.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내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스펙트럼이 길잖아. 이렇게 극좌에 있는 애들도 있는 거고 약간 중도 쪽에 많이 있는 애들도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에는 보수라 생각했거든요. 누가 보세요? 이재명? 이재명 오기 전까지는 그냥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막 그놈이 그놈이었잖아 솔직히. 그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 댓글 때문에 아주 아니요. 네. 그놈이 그놈이었잖아. 근데 이제 민주당 어쨌든 뭐 들어보자.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이후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아졌지. 뭐 개딸부터 해가지고.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심했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았잖아요. 임대차 입법이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강화라든가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정권 때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한 거잖아요. 종부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도 노무현 정권인 거고 양도세 중과라든가 그때부터 했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게 완화가 됐던 건데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동급이라고 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차피 그들이 목적하는 거는 정권을 잡는 거지. 정권을 잡는 건데 자기 색깔의 이야기를 해서 정권을 잡는 건데 다 보면 재산도 다 비슷비슷하고. 근데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은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네, 뭐 세입자들을 위하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뒤에서는 다 이게 그 현실하고 자기가 실제로 하는 행동하고 말하고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거고 이 빨간색은 그냥 솔직한 거고 가진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그런 정책을 냈잖아요. 실제로. 정책을 내는 게 이제 자기들한테 자기들 표에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 행동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재산 축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양타 다 노리고. 근데 오히려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바뀐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 안 나왔으면 윤석열이 안 됐겠죠. 어쨌든 정책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책들을 풀려고 노력했고 그게 뭐 입법 독재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규제를 완화한 건 맞거든요. 윤석열 때 푸른 거는 시장이 꼬라박았으니까 푸른 거지. 그래요? 아니 시장이 꼬라박았잖아요. 시장이 꼬라박았으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둘 다 물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는 제 의미는 뭐냐면 둘 다 속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앞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이쪽은 약간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들은 그래도 1주택이나 다주택한테 좀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차이였다는 거지. 둘은 속은 다 똑같다는 거지. 자기.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양도세가 비과세가 없어지면 그거는 이제 아직 발표가 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어떤 기사에 나온 거긴 하지만 그게 진짜 사실이면은 무주택이나 1주택자한테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성이 낮다는 거지. 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 그렇지. 기사를 찬찬히 뭐 안 읽어봤지만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 어느 민주당의 어떤 그 의원의 이야기 그 이재명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100억 건물을 파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 자체가 부동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떠드는 이야기인 거지. 뭐 민주당 안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 한쪽 끝에 있는 애가 한번 떠보는 거지. 근데 막상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러면 지지를 얻겠어? 자충수지, 자충수. 근데 저도 이제 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입법 통과했잖아요. 실제로 통과했고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을 폭등했고 양도세 중과가 그때 82.5%까지 그지 않습니까? 3주택 이상은 82.5%니까 사실은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근데 증여세율도 다 올려놨어요. 지금 증여세율을 올린다기보다는 실제 증여 가액을 그 예전에는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다 시세대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을 하면 시장이 망가지는데 그런 급진적인 정책들이 나올까봐 나는 걱정하는 거지. 지난 정권하고 똑같이 하면 집값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겠지.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네. 근데 아예 뭐 이런 비과세를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원 플러스 무한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 이런 거는 시장을 아예 망가뜨리는 정책인데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이 자꾸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걱정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요. 지난 맞아요. 정권하고는 네.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 엎어가지고 네. 추가로 말도 안 되는 시장을 망가뜨리는 걸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걱정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정권이랑 완전 다르다니까. 더 매운맛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더 이제 매운맛으로? 시장을 망가뜨리든 시장이 망가지든 말든 자기들만 표만 얻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나는 무섭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과세를 안 해주면 1주택자도 비과세를 안 해주면 그러면 위헌이야. 비과세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1주택 비과세를 왜 해주냐면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10억짜리 집을 팔고 옆에 10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 집에서 세금이 나오면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싼 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잖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동권을 보장한다, 해준다는 차원도 있거든. 그래서 1주택은 또 실사형이고,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 이동권 보장해주는 그 개념을 완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가 되는 거죠.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는 국가의 것이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개인의 것이 맞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의 기본권을 법으로 약간 제한할 수 있어. 이런 거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공적인 개념이 있다. 그런 의미로 보는 거지. 그런 명분으로 뜯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정도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일단 하고 위헌 소송을 당연히 하겠지. 위헌 소송해갖고 위헌 판결이 날 때쯤 되면은 이미 정권이 끝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권이 또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문제인 거죠.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위헌 판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게 뭐 종부세 관련해서도 그게 사실은 그 세대당 하는 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그게 인당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게 사실 종부세도 원래는 그게 세대당으로 했었는데 그게 위헌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랑 달리 그게 이제 세대당 묶이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묶이게 된 계기가 바로 위헌 판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판사들도 좀 자평량 되신 분들도 뭐 많이 있고 사실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어디 특정 그런 뭐 연구의 출신의 법관들이 또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점차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게 되면은 헌법도 사실은 무의미한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토지 공개념도 뭐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토지 공개념은 의견을 현재도 거죠. 있는 거고 좀 현재도 있는 세게, 거지. 세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니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이 있는 건 아니죠.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합헌인 거잖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뭐 사고 파는 그게 내가 데가 토지 있거나 공개념에 대해 설명했잖아. 토지 공개념은 개인 게 아니고 국가 거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 거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보완을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5년을 시한으로 두는 거고 그걸 할 때도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절차가 있는 거고. 공익을 위해서 이제 약간의 침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랑 또 중국이랑은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자체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는, 애당초 소유할 수가 없는 거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지만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이 되면은 그거를 저해할 수 있다. 요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처럼 우리나라가 토지를 아예 소유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근데 사실 추미애 의원이 토지 공개념 제도가 바로 그런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중국과 같은 우리나라도 이게 신성 불가침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묻히긴 했지만, 근데 그게 언제라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중국식으로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가능성 이야기하면 네. 뭐
그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더 빨리 우리나라를 먹겠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는 게 더 빠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이 큰 건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렇게 자꾸 나가면 이제 이미 다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네 땅도 없고 그냥 빨갱이고 CCP 야오시고 막 공산당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뭘 또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얘기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보겠냐? 나는 이런 생각인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 알았어 그냥 편으로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뭘 또 이야기를 해? 그러면 뭐 이렇게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중국에 지금 넘어갔는데 48%가 나는. 지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48%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데 아니 뭐,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하면 뭐 그냥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는 거 뭘 더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 그렇잖아. 안 되게 막아야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0은 아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쉽진 않겠죠. 0은 아니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수습? 아니 자유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애들한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 25만 원 준다 그래갖고 혹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리고 헌법재판관인 애들도 어차피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치적 판결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폴리마켓에서 윤석열 탄핵이 65%인데 65%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 자신감, 이 아무 소리나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이 확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깨가. 그게 이제 그 오만이 도를 넘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그 법원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과태료 하다가.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환 요청이 오면은 사실 그거 안 나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국민들 중에서. 사실 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보란 듯이 과태료 나오면 뭐 나오는구나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이의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도 뭐 부르거나 말거나 법원에서 부르거나 말거나 그 안 나오는 거 자체도 저는 좀 의아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좀 반발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거기에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사실 저도 좀 재밌는 게 뭐 법원에 소환하거나 하면은 뭐하러 일반 국민들은 안 나갈 수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망고쌤도 안 그죠? 아니 네. 부동산 이야기 좀 하자. 아니 뭐 정치 이야기야. 아, 예. 부동산 정치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걔만 안 되면 돼. 정치 관심. 왜 부동산 이야기 안 하고 왜 정치만 근데 이야기해? 안 할 수가 없는 것 왜냐면 같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아.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얘는 좀 이상해. 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아니 나 좌파! 아니 정신 차려라 좌파! 아니 CCP 아웃이고 스타트 스틸 맞는데 이게 좀 이거 막 부동산 이야기 나는 건데 정치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본인이 얻기 위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 때문에 그 성남시장 때 성남시를 개발하던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 한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이 되면 뭐 오히려 또 이렇게 부동산에 우호적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잖아. 나는 믿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야. 그 기존에 그 민주당이었다면 민주당이라고 생각했으면 아 민주당이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세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예상이 돼요? 아니 일단은 뭐 그렇겠죠. 뭐 지금 그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얘기는 공약사항으로 아마 밀고 가겠죠.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일단은 공약사항으로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세종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세종시 이야기만 해도 그래. 네. 충청권을 위해서 세종시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충청도에 300만 정도의 300만 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권을 버려? 아니 근데 수도권이 2,500만 명인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세종시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이미 공약사항이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아예 그 서울을 그러니까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나서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이미 그게 다 진행이 됐던 거를 다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세종시도 지금 많이 그 관계부처가 옮겨가 있는 이유가 그쪽 개발이 된 이유가 예전부터 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거절이 났던 거예요. 위헌 났. 네, 위헌이 났기 때문에 관습법적인 수도. 네, 맞아요. 못한 거지. 그때는 나도 다 봤어 일 안 하고. 되게 유명한 판결이죠.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아니, 어쨌든 바뀌고.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어쨌든 뭐 어떻게 결정할지 뭐 합헌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수도 이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46% 48% 지지율인데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거기다가 뭐 투표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부정선거 얘기도 있는 거니까 사전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얘기도 있는 거니까 마우스는 표정 점점 굳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행정수도 이전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 안 이재명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고 나서 얘기해도 되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점점 그게 가능성이 좀 커지니까 아니, 커지니까 뭐 그게 문제라는 헌법재판소도 거죠. 다 좌편향이고 그 정치도 국민들로 다 좌쪽으로 가고 뭐 집도 다 날아갈 것 같고 네. 다 뭐 이렇게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 뭔 이야기를 해. 그 미국 갈 수는 없잖아. 70억 안 되니까 현금 70억 안 되니까 못 가잖아. 72억이었어? 못 가고. 골드카드 뭐 이렇게 싱가포르는 받아줄 것 같아. 싱가포르. 그 말레이 같은 데 가야 되는데 말레이는 우리 뭐 이렇게 살기 좋아? 아니잖아요. 그 뭐 다 부정해버리면 시스템을 다 부정해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 네. 다 알겠어. 다 의혹이고 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있잖아요. 네네. 자기는 5대 3일 줄 알았는데 8대 빵인 걸 보고 자기가 너무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 다수의 생각하고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렇게 동떨어져 산다고 해서 그게 틀린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너무 공감이 안 되고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도 시계 뭐 4대 4 또는 5대 3일 줄 알았는데 8대 빵은 생각도 못 했거든. 생각도 못 듣고 있는데 판결문을 듣고 있는데 전혀 내 생각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판결문을 쓴 건데 네. 거기에 분명히 그 우평양인 판사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 건지 아니면 협박을 당한 건지 그런 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도 다 100% 동의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인했다는 거잖아. 거기서 나는 이런 생각이 야 내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들었나? 뭐 기분은 되게 나쁜데 좌쪽은 절대 아니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그 사람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긴 모르겠고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닌데. 하랑원 작가를 너무 안 들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망우스님 부동산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임대차 입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차 입법은 그게 맞는 정책이에요? 솔직하게. 이제 이러면 또 정의는 무엇인가 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0년 임대 그거를 10년으로 늘려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전문. 그게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세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 네. 그런 의견이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닌가요? 10년은 편하겠죠. 10년은 편하겠네. 평생은 힘들 거고. 근데 지금 10년 그렇게 발의를 했다가 철회긴 했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는요. 양도세 중과 82.5% 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양도세 중과?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이 되면. 통과되죠.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되면. 못 하니까.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나는 그게 너무 걱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이 저도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재명도 되지도 네. 않았는데 네.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죠. 이런 거는. 부당하거나 잘못된 거는 알려서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는 게 맞죠, 사실은.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올린다거나 이게 다 세입자한테 부과가 될 거고 재산세 올라가면 세입자한테 부과되는 거고 뭐 취득세 중과라든가 그러면 지방하고 서울하고 강남 격차만 커질 거고 다 부작용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하게 되면은 사람들 안 팔고 또 증여로 하거나 이게 또 그러니까 다 부작용이 있잖아. 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도대체. 네. 아시잖아요, 그거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네. 너는 적폐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럼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 없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바로 그러니까 잡는 잘못 거. 안 했다고 생각하지 그런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그게 문제긴 하니까. 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제가- 팔대빵 나면서 백 앞에 너무 큰 돌 앞에서 좌절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걸지. 내 말은. 저도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너무 큰 벽 앞에서 나의 무력함에 너무 현타가 너무 온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인 건데 그 자꾸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아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내 그래도 이야기는.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라. 투사가 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팔대빵을 보고 내가 너무나 큰 벽 앞에 돌을 던지고 있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판결문을 들어보면 법관이면 양심이 1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최소 3명은 반대하겠지.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동의하고 사인을 했다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몽이 됐고 그 알리고자 했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 판결문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이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라든지 절차,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너무 놀라게 했다. 뭐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 뭐 조목조목 나오잖아요.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동안에 내가 너무 동떨어져 살았나? 이런 생각도 내가 너무 이쪽만 들었나? JTBC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큰 벽 앞에서 현타가 좀 오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네, 그런 네, 생각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오리무중에 제가 무슨 뭐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나 봐. 막 이런 느낌으로 오니까 얘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언제 손바닥이 좀 바뀔지 일관성도 전혀 없는데 내가 뭘 예측을 하고 뭘 대비를 하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게 나는 다만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막 시장을 아예 망가뜨려버리거나 그래버리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아서 더 걱정인데 그걸 막을 방법도 딱히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게 더 그렇죠. 걱정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이민을 갈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야. 그런 거지. 갑자기 무기력에 빠지신. 무기력에 빠졌어. 맞아요. 맞아요. 무기력에 빠졌어. 예, 맞아요. 근데 헌법재판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처음에는 아마 좀 약간 그 반대 여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도 있었을 건데 그게 아무래도 국민 합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합의하자, 타협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면 또 일부 소수 의견이 있으면 또 이게 국민 합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하니까 어차피 뭐 인용이 된다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인용이 된다면 그냥 합의해서 그냥 하나로 뭉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좀 그 무시적 동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의견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그런 게 뭐 소수 의견 낸 게 없던데 뭘 소수 의견?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면은 더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냥 하나로 몰자. 뭐 첫 장은 소수 의견 내잖아.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는데 한덕수 기각할 때도 소수 의견 맞아요. 내잖아. 맞아요. 당당하게. 응?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뭐 크게 보고 이제 그렇게 뭐 합의를 보실 수도 있지 않겠냐. 사실은 뭐 지금 그거는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난 거니까 우리가 그걸 되돌릴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경험한 게 그냥 다 쓸모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이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있고 좀 많이 깨달은 부분도 있고 특히 20대 남자들도 많이 좀 깨닫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애당초 정치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애당초 근데 이제 그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어떻게 일종의 계기였기 때문에 나름 그것도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내는 게 그냥 묵인하고 가만 보는 게 맞냐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더라도 뭐냐 무기력하게 있는 게 낫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게 낫냐 이거는 좀 저는 별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전환길 강사님처럼 막 이렇게 크게 막 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하는 거고 또 망고쌤님도 뭐 그냥 그게 뭐 싫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서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 각자 생각이 다르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시장이 안 망가진다는 가정하에 뭔가 이래야 되겠어요, 저래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겠냐. 네. 시장이 망가졌는데 뭘 더 그렇죠. 예측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보다 조금 더 세게 된다는 가정하에 네. 예상을 한다 그러면 사실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데? 답은 뻔하잖아. 답은 어떻게? 뻔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답은 뻔하지 뭐 그렇잖아요. 못 팔게 하니까 안 팔고 안 파니까 매물이 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유세 올리면은 계속 버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어쩌다 하나씩 금매 나오는 거는 거래가 될 거고 새로운 사람이 받아주겠지. 그리고 뭐 이제 학습이 있잖아요. 특히 그 동네 사람들은 정권은 짧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5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잖아. 그래도 자본주의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청동구 이야기가 동대문구 이야기가 동대문 이야기가 노원 이야기가 노원 이야기가 이제 수지 뭐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구 풍선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풍선효과. 아니 네. 대구 네. 부산 뭐 풍선효과라고도 하지만 뭐 네. 인플레가 올 거 아닙니까? 네. 집이 이제 어차피 이게 공급이 2, 3년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족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할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근데 이제 그 1주택자들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 비과세를 없앤다는 거는 그거는 정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나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생각하고 간단한 산수예요. 무주택자는 43%고 1주택자는 42%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가 다주택자인데 그러면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57%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제 뭐 1주택도 비과세를 없애버리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지. 나중에 연끌하는 사람들을 이제 악마화했다가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애들이 그걸 하겠냐. 그런 와중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수많은 민주당 쪽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지금 그 너무 놀라 있잖아. 지금 놀라 있고 거대한 벽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이게 현타가 와 있는 상태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무것도 한 건 없어. 네. 우리가 괜히 놀라가지고 자꾸 오버한다. 약간 살짝 붙는 바람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는 거라.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더 아직 또 본격적인 게 올면 더 크게 놀랄 텐데 뭘 벌써. 문재인 정권 때 제가 반시장적인 법, 부동산 반시장적인 법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15억 대출 규제 있었잖아요. 15억 대출 규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시장적인 법이었잖아요. 대출 규제를 또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건 또 처음 봐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다시 재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빨리 강남 3구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살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강남 3구를 살 수가 없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죠. 아니 그래도 물건이 나오면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이 나오죠. 아니 그래도 물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깎아서 파냐고. 그러니까 양도세가 만약에 중과가 되면 물건이 없는데 아직 양도세 중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 사람은 또 팔 수도 있죠. 지금 그렇다고 강남 3구 이제 네이버 뒤져봐도 물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가격이 비싼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거예요. 깎아서 팔지 않잖아요. 그냥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뭐 그렇지.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은 사는 거죠. 왜냐면 대출 규제 때문에 아예 못 살 수도 있으니. 네. 15억 규제를 하면 집값을 잡을 줄 알았는데 15억 규제를 해도 집값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지. 그 현금으로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뭐 1.4%밖에 안 되는 강남 3구 아파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대부분 98.6%는 네. 그냥 강남 아파트 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전부 다 강남만 뾰족하게 자꾸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거는 나는 조금 더 덜해질 거라고 봐요. 지금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 생각해. 지금은 오버슈팅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구조할 거면 모르겠지만 오버슈팅이라 생각하고 이제 옆으로 퍼지겠지. 20억 이하 시대가 올 건데 그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규제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텐데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들어. 어차피 1주택자들을 잘 포섭을 해야 자기들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주택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세게 할 수 있을까? 아까 그것도 그래서 나는 비과세 없앤다는 이야기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거기 100억 건물을 파고 세금을 한 번도 안 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현실성이 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볼 때 애당초 민주당은 그 예전에 그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었으면 애당초 그런 정책들을 안 냈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난 모르겠어, 솔직히. 뭐 이런 느낌이죠. 올떨결에 어쩌다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국토부 장관 누구 시키지? 아는 사람 있어? 있잖아. 그 현미가 옛날에 후배들 학교 들어오면 거기 뭐야? 네.
그 자취방도 알아봐주고 그랬잖아. 아 그래? 그 국토부 장관 해 그러면 그 뭐 보건복지부는 누가 할까? 아 걔 그 뭐야 봉사활동 많이 했잖아 걔 시켜. 아 그래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예를 있고. 들면 맞아요. 그런 식이었다는 거지. 인재가 너무 없었지 솔직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공공 분양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공공 임대 분양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 사항 중에 하나에서. 그래서 뭐 그것도 공공 임대 분양을 늘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도 사실 저는 좀 못마땅한 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무조건 이제 다 임대로 살게 되고 다 그냥 공공으로 하게 되니까. 나는 그게 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공공임대는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나라 돈은 어디서 끌어올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공공임대를 지으면 네. 외곽에 네. 땅 많은 동네만 지을 거야. 네. 서울에는 공공임대 지을 데가 없어요. 땅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울에 요지에도 그런 뭐. 우리 아파트 네. 시장이랑 건 별로 상관없을 거란 이야기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재원을 이제 마련하려는 게 그 국토보유세가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를 하면 모든 국민들이 네. 집 갖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네.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모든 괜찮겠어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차등부가 하지 않을까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라니까. 그 실제로 실행했을 때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지. 국토보유세라는 게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공약사항에 있는 2중, 거지 3중 않습니까? 과세인데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는 그러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맞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되는 거라니까.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만에 하나도 아니고 뭐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알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비 사업에서 공공임대 비율 그렇죠. 그런 것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높이는 방법. 정비사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내고도 사업이 돼야 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더 안 올라가면은 그 가격이 될 때까지 아무도 공급을 안 하고 공급이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를 더 줘야 돼서 분담금이 1억이 더 늘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의를 안 하겠죠. 그럼 진행이 안 돼요. 언제 진행이 되냐? 그 임대를 다 짓고도 1억이 더 남을 때까지 가격이 이제 15억 있는 게 20억이 돼야 진행이 되겠죠. 근데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은 20억이 찍겠죠. 그러면 그때 공급이 되겠죠. 그럼 정권은 끝나 있겠죠.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가 살아있다면 그게 안 된다,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그러면 방법밖에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재원 조금밖에 없는데,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외곽에다가 12평짜리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 목표는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서울 말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땅 넓은데 이런 데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닭장처럼 지어가지고 또 공급을 하겠지. 채워야 되니까. 그런 신용을 하다가 정권이 끝나겠지. 땅 확보하고 짓는데 5년 이상 걸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되면 그거 다 폐기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 5년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또 지난 정권보다 더 이제 반발이 심하겠죠. 왜냐? 뻔하잖아요. 문재인 때보다 더 세게 했으니까 더 세게 반발이 많겠죠. 그죠?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 있잖아요.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 따라다니겠지. 뭐 정가 몇 번 이런 거 따라다니고.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뭐 아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 말도 또 일리가 또 있으시고 하니까 또 예전부터 이제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또 예전과는 저는 조금은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네. 망가지지 않는 시즌 2가 될 거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시즌 2?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그러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뭘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예측 불가능한 거죠. 나라를 망치겠다는데 뭐 예측 불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건 넘어가야겠죠. 예,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아직 걔들은. 아직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잖아. 벌써 그리고 나는 답답한 게 한 가지 이제 우리도 희망이 있어서 할 거 아니야? 그거 아직 안 됐잖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땡땡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잖아. 정치는 변수가 많다니까. 떼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왜 땡땡이라고 하세요? 불편하네 갑자기? 아니 땡땡 왜? 많이 불편해? 아니 그런 거잖아요. 뭐 됐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나라가 침몰하겠냐? 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우리가 빛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선거제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중국인들 그 왜 투표권 있는 것도 빨리 없애야 되긴 해요 사실은 투표권. 예. 그게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거잖아요 중국인들도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 어쨌든 안 받아줘. 그러니까 사실은 그 투표권 있으면은 영영 바뀌기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리액션 안 해준다. 바꿔야 될 것 같아.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네.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선거가 아직 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선거 전까지 당선되고 나서도 한참 걸리겠지. 나는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시스템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대출 규제라 생각하거든요. 그 대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2달 뒤면 끝나니까 그것이 다 이제 끝나니까 적극적으로 못할 거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4월이나 5월에 대출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장이 좀 주춤하다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심리가 좀 많이 움직이겠지만 어차피 7월 달 되면은 스트레스 DSR 할 거니까 계속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6월 달 전까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다. 강남 상구에서 시작했던 바람이 이제 그 옆으로 계속 퍼질 거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정책이 나오고 스며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다 규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규제가 나올 거지. 나오는데 규제는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러겠지만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많이 올라야 규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죠. 오르는데 네. 규제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야 규제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규제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 강남 말고 네. 그리고 한강 주변 말고 오른 데가 있냐? 없다. 근데 뭐 다 서울 전체를 규제한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강남 4구 빼고 나머지 지역은 초청 지역이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기가 또 계속 많이 오르면 뭐 세금에 대해서 손대려고 입법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 전세가 뭐 지금 뭐 불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그 집값이 뭐 너무 터져가고 노도강이 막 난리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거고 당분간은 좀 눈치 보면서 스스스스 가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그러면서 집값은 스스스스 오르지 않을까 강보합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 시장이 안 망가진다는 가정하에 스트롱바이는 아니고 슈퍼사이클은 자 10년짜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면 네. 보통 처음에 3년 동안은 가격이 강보합을 유지하지 폭등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4% 아파트만 서울의 1.4% 아파트만 오르고 있지 서울의 1.4%도 아니지 그 마치는 이런 데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 진짜 1%도 안 되는 아파트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 스며들 때까지는 스며들지도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그 급등을 느끼지도 못할 거다. 강남 빼고는 그냥 서서히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다. 하지만 스트롱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몇 년을 갈 거니까 지금 스트롱바이는 맞다. 하지만 네가 산다고 해서 사고 나서 갑자기 1억씩 막 2억씩 이러지 오르진 않을 거다. 망고쌤이 오른다 그랬는데 왜 안 오르는 거야? 에이씨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사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고 급등은 없지만 스트롱바이는 맞다. 서울은 그렇다. 미국 중국발 관세 전쟁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이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해외 주식도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도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어서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뭐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내려갈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약들을 많이 내걸 거예요. 근데 공약이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런 이제 정치 테마주처럼 이제 그런 지역들도 약간 이제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지역들은. 근데 그런 데를 이제 함부로 사면은 안 된다.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것도 실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항상 그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분명히 희한한 정책이 나올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그게 뭐 임대차 뭐 이거를 10년으로 할지 아니면 뭐 6년으로 할지 6년 할지 뭐 그런 거는 뭐 아니 어쨌든 뭔가 대책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오히려 규제가 나오면 항상 가격은 어떻게 되냐? 올랐잖아요. 올랐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시기가 오면은 매도 계획을 잡아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파셔라. 왜? 양도세 중과가 현실화되면 팔 수도 없다. 그 전에 팔아라. 근데 그 시기는 언제 오냐면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기사가 도배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규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항상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규제가 나오니까. 그럼 기사가 나왔을 때 그냥 과감히 팔아라. 다주택자들은 과감히 팔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은 어차피 그 규제가 나오면 또 주춤할 거니까 그때까지 아예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만약에 주가 떨어진 거를 지금 당장 사든지 이런 타이밍을 노리셔라. 그렇게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또 유지가 되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타이밍은 계속 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내가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명확하게 좀 약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세종에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런 분들은 매도 타이밍이 한번 올 거다. 반드시 한번 올 거다.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의외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 혁신도시들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다 죽진 않고 오히려 그 지방 혁신도시들이 많이 올랐던 때가 오히려 그런 지역대다. 그렇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혁신도시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흐름은 한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혁신도시 이전은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왜 혁신도시가 올라요? 그래도 이제 뭔가 더 그러니까 세종시도 더 이전을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더 간다는 거잖아요. 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원래 그 계획들이 100% 다 이행하진 않은 거고 조금 더 이제 왜냐하면 항상 그 스탠스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항상 서울 약간 수도권 집중이에요. 항상 보면은 서울 수도권 시대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근데 민주당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방 분권 시대인 거예요. 지방 분권 시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얘기해서는 안 할 건데 지방 분권이다 보니까 뭐 말로는 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어쨌든 지방 분권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이 되게 좀 활성화됐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해야 되는 게 노무현 정권 때도 지방 분권 시대 때문에 오히려 지방 부산을 필두로 한 지방 부동산 시장도 많이 살아난 게 사실이고 세종시도 그때부터 개발이 된 거고 많이 살아났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혁신도시들도 많이 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라고 하면은 지방 분권 시대는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거고 기업들도 많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흐름은 좀 약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망고쌤 지방 사요? 지방이 오를 때가 있겠죠. 지방이 중소도시는 사이클을 분석을 해보면 중소도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르는 게 내가 샀으면 2년은 돼야 팔잖아요. 네. 근데 2년 되기 전에 사이클이 꺼질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도 그래. 그 상승 사이클이 2년 이상 되는 데가 별로 없어. 지방 중소도시는. 자, 그러면 그래서 잘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잘 나올 수 있다면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고수의 영역이지 지방은 처음 부동산하고 돈 얼마 없는 사람들이 건들 만한 곳이 아니다 생각하는 주의고 특히나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는 그 1주택 우대 정책은 계속될 거니까 맞아요. 지방에다가 집을 한두 개 사놨다가 오히려 이게 시장 묶일 수 사이클 있어요. 잘못 타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이거 족쇄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방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지방이 또 공급이 또 많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짧은 거거든. 그런데 잘 해봐야 된다. 실수요자들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울로 모일 거니까 투자와 거주를 지방에 계시면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광역시가 문제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사이클이 좀 길기 때문에 잘 들어갔다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방 투자할 때 지난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이 더 위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5억이다가 내려가서 다시 5억이 되는 게 아니고 7억이 돼야지 기다리면 볕이 보이는 건데 네. 5억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 지수를 보면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더 좋은 데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방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문제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은 똑같다. 광역시도 그 안에 작은 생태계가 소우주가 있는 거다. 작은 서울이 있는 거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광역시 5대 광역시나 뭐 이런 데도 만약에 사게 된다면 제일 좋은 데만 사야 된다. 왜냐? 이제는 1주택 우대 정책을 가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도 양극화가 서울보다 이미 더 심하고요. 사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데는 안 좋은 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다. 인구가 적어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다. 모이는 대로만 모이니까. 그래서 예전 2010년 이전 사이클에 했던 지방 투자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가더라도 제일 좋은 것만 하고 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들이 서울을 되게 많이 사는 이유가 돈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기도 냉정하게 지방의 집보다
서울의 집이 더 많이 오르니까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는 그냥 전월세로 사시고 서울에다가 자산을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그런데 A급지도 아니고 B급, C급지를 싸다고 산다? 라는 거는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제발 서울에 계시면 서울 근처에 계시면 서울 근처에 제일 먼저 자기 집 하나 마련하시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지방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아무거나 막 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제 다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갈아타거나 할 때 권리적거리는 게 문제가 그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내가 이제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하고 나서 좀 더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좀 소액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관점도 좀 관심 있게 얘기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뭐 무주택인데 제 지방부터 사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정말 없거나 근데 서울 수도권 도저히 살 수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이라든가 근데 지방도 각양각색인 게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 지역도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뭐 제가 지방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제 예전부터 영상 보신 분들 맥락을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측면도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업 애기들이 함정에 안 빠졌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불쌍한 주생들을 구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거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워낙 그런 그 갭만 아직까지도 이 갭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서울 수도권에는 이렇게 갭 붙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죠. 이제는 이제 왜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려진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다. 지금은. 네. 근데 문제는 대기업 왜 이제 구성원 타겟이 이제 네. 영상을 보면 돈이 적은 사람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 월급 200만 원인데 집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 당연히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 타겟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 이제 사회초년생 돈 이제 조금 모은 사람들이 월급 200, 300 받으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네. 막상 가보면 네. 그런 고객들이 와 있으니까 그런 고객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서울에 10억짜리 추천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에는 그 서울에서 진짜 이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가서 캡 작은 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희망이라도 줘야 되고 임장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아니면 계속 임장만 놀라고 하는 거죠. 사지도 말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그 낚이기 쉬운 그게 딱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트랩에 빠진 것처럼 계속 돌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런 데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분은 월급 230만 원 받는 청년이 찾아와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열심히 저축하고 아끼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사고 싶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생애 제초주택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이면 신혼부부 특공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많잖아요. 9억 이하, 6억 이하, 5억 이하 이런 거 해주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200이고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뭐도 못해요.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고 모으고 그 와중에 공부해가지고 뭔가 자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2, 300 있는데 집을 살 수 있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청약 한번 넣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청약은 그래도 또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한 2, 3년 정도 시간이 벌 수가 있는 거니까 완공까지 중도금 또 대출이 나오는 거고 완공 때까지 또 2, 3년간 또 열심히 또 일단 청약이 당첨이 되면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그다음에 수도권 청약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래도 당첨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수도권에 이제 청약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무기력해지신 분들도 있고 네.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노하신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분들도 네. 채널에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지금 감정들을 갖고 계실 텐데 끝으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동산 상황, 시국 종합적으로 좀 어떤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거꾸로 매달아도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건 맞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지나가는 게 마련이고 또 해가 차면 기울듯이 또 어둠이 있으면 또 새벽도 오는 건 맞으니까 항상 또 안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인생살이가 세옹지마라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언제 또 뭐 로또 당첨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안 좋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는 거 사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 볼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지하고 그냥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으니 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저는 또 희망은 언제라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기만 하면 되는데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발바닥을 때릴까봐 아프거든요. 장가갑니까? 소리는 쳐야죠, 그래도 소리는. 소리는 질러야지, 소리는.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만하라 하겠죠. 그게 이게 네. 상식적이지 않잖아.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니까. 그 상식이 다를 수도 네, 있잖아. 네. 뭐 그런다고 집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도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정치를 했겠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기밖에 없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한테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다고 집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곧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게 될 거고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나라를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다고 빠지지 않을 거다.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녕. 안녕.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